네, 안녕하세요. 네, 1차 시험 일단 합격을 축하드리고 이제 한 12주 뭐 이 정도 이제 남았죠. 동차 시험을 이제 합격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일단은 제 거 1순환 들으신 분들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남은 사기 스터디 주수는 이제 11주 이렇게 남아 있고 시험 이제 12주 정도 남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마지막 2주 그렇죠? 마지막 2주 때 제가 시험했던 합격 당시의 스케줄을 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2주에서 이렇게 2주가 남았을 때 이때가 이제 시험일 이걸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이따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지금 시기부터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기출문제를 빠르게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차하신 분들은 아직 감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무를 완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동차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1차 시험을 보고 2주 동안 전 실무만 했어요. 실무만.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그게 꼭 반드시 2주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실무가 일단 무조건 빨리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론법규에 암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일반 평가 몰아서 하루에 한 600점, 500에서 600점 정도를 그냥 다 풀었어요. 근데 계산기는 안 쳤어요. 계산기는 안 치고 문제 분석하고 목차 답안에서 이제 일정한 산식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 부분만 이제 쭉 다 서술을 해서 빨리빨리 600점씩 500에서 600점 정도씩 처리를 하면서 일반 평가의 시중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기출 문제를 복습을 하시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3주차 정도가 됐을 때 이론이랑 법규 요거를 이제 일주일씩 몰아서 전 범위를 한번 그냥 쭉 훑었어요. 저는 범위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차와 체계, 의 정도를 사실 암기를 하면 병행을 하면 좋은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떠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최대한 빠르게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시되 이론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실 때 저는 최근 5년치는 제외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때 월수금 그리고 화목 이때 있죠. 시험일이 이때니까 이걸 왜 비웠냐? 자, 33회, 32회, 31, 30, 29. 요거 숫자는 뭐 조정을 하셔도 돼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최소한 3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실제 시험 날과 동일한 스케줄에 동일한 컨디션, 자기 몸의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가 시험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 내가 아침에 물을 몇 시에 먹으면 화장실 몇 시에 가는지 또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변수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수면제를 먹거나 먹지도 않는 음식을 먹어서 혹시나 속에 이제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전 저보다 이제 더 이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 차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간혹.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 아기가 이제 나오실 임박한 상황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었고, 장염이 터져가지고 근데도 그냥 시험장은 어쨌든 마무리하고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실제 시험과 최소 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소 3번을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마찬가지, 전날 잠자는 시간도 동일하게, 그거를 맞춰서 동일한 컨디션으로 볼 수 있게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5개년치는 왜 기출문제를 볼 때 빼냐, 이거를 미리 봐버리게 되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향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내가 실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스터디 문제보다도 기출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이제 쓰실 때 내가 그러면 기존에 공부를 해왔으면 아는 부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험장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실무 이론 법규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법규는 조금 논외로 하고 아는 부분을 잘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아는 부분을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 그 시간 확보를 다른 새로운 문제나 모르는 문제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답안에 대한 처리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100점에 100분을 쓸 수가 있어요.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이거를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에서 이제 얘기하는 말들이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전날 본 놈을 못 이겨요. 시험 전날에 무조건 3과목을 다 보셔야 돼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시험 전날에.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뭐 이거는 스케줄 조정을 해서 전 범위를 볼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거는 이때는 실무 오전에, 그다음에 이론, 법규. 이거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는 법규를 먼저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과 법규가 이제 암기에 대한 양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아마 스터디가 없을 건데, 이론이나 법규, 실무,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과목 하나, 이론이나 법규,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론을 했으면 일요일날, 전주일날 법규, 이렇게만 해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 보는 거죠. 그쵸?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 범위에 있어서. 내용을 내가 정확히 외우고 말고는 떠나서.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특히나 키워드들만 잘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에서는 감칙체 2조 정의는 최소한 제대로 다 쓰고 나오셔야 돼요. 분명히 써요. 그거는 시험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론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외우면 쓰고 못 외웠으면 못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윤리 문제들, 그렇죠? 그거 잘 쓴 분들은 30점 중에서 28점, 29점도 다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문제를 못 써요. 28점, 29점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분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100% 내가 만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 내가 딱 접근을 했는데 비슷한 공부 상황인 걸 전제했을 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배점에 대한 균형과 형식적인 것만 잘 갖춰줘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꽈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제 거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론 꽈락이 많이 안 났었어요. 작년에 꽈락이 점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요 전략을 반드시 활용을 하시고 계획은 거꾸로 세우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기반을 해서 내가 이제 부족한 과목이나 그다음에 부족한 파트, 논점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요새 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1차를 갔다 와서 내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겠다.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를 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문제로 보고 문제 안에서 나왔던 논점을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문제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법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봤을 때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중요했던 논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가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분석과 목차 죽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왔던 출제 빈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B급, C급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멍들이 메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꼭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시간 계획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문제 보면 오늘은 조금 그래도 제 의도는 강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쓰겠다. 외우진 못했어도 보고 쓰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이 최소 마지막 4번 정도만 안 보고 쓰시면 돼요. 그 전까지 오픈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오픈북을 원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오픈북을 하면 시간은 더 원래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북을 함에도 불구하고 논점 그다음에 목차 이런 것들 잘 균형 있게 잘 쓰시면 그러면 외우기만 하면 이제 해결 끝인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기 스터디에서는 그 마지막에 좀 잘 안 보는 논점인데 나올 수 있는 논점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상,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대지가론, 도시성장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가끔 하나씩 낼 거예요. 왜냐? 어차피 지금까지 안 봤잖아요. 어차피 안 봤으니까 마지막에 그거 한 번은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기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됐으면 저는 다 제끼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도 실무에서 에르두법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저는 에르두법 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실무에서 에르두법이 나오면서 그럼 이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라 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랑 이론 이게 두 개가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시험 트렌드를 보면 이거는 실무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론에서 나오는 게 있고 법규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론에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규 문제인데 이론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보상평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하시지만 이론에서 쓰실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답안을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법규에 있는 제시를 진짜 있는 힘껏 다 끌어다가 이제 막 다 쓰시기 시작하셨는데 기본적인 그 실무 기준을 보상편을 전부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했던 내용들, 특히 여준평가사가 실무 약술론의 문제들 저도 다 봤거든요. 그거를 좀 확장해서 낸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데 걔네들이 언제든지 이론에서 배점을 늘려서 출제될 수가 있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최소한 제가 스터디에서 냈던 사기에서 냈던 보상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최소한 그 실무기준 해설서의 보상편이 있죠. 그거를 같이 읽어보시면서 내용은 답안에 있는 거 이상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 이상은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보상으로 이제 1번 문제가 40점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간중간에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를 배점을 늘려서 어떻게 쓸지가 아마 힘들었을 문제거든요. 그리고 일단 문제 1번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토지보상법 67조 2항과 관련해서 이제 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론이랑 법규에서 요거는 제가 초반에는 많이 강조를 드리다가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사기를 시작했으니까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답안지 처음에 쓰실 때 뭐 문제 1번 40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문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약어가 주어지면 그냥 쓰면 되는데 저는 이론과 법규 같은 경우 문제 안에서 약어가 출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3줄이나 4줄 정도 거기에 관련 법령을 먼저 써놓고 약어를 먼저 다 써놓고 답안을 시작했어요. 그게 원래는 사실 좋아요. 교수님들한테 보여지는 인상이. 그리고 이거 공토법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약어예요. 이 약어는 법제처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는 약어예요. 가격공시법 아니에요. 부동산공시법이에요. 정확한 약어는. 그거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물음 1번은 가서 보시면 자, 논하시오고 서술어 먼저 첫 번째로 서술어로 큰 배점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요 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어본 거는 이유죠. 이유. 배점이 5점이니까 이는 목차가 2개 나오면 되죠. 그죠? 5점이니까 그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 하는 거는 점수는 물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5점 이상 썼으면 다른 데서 아마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 2번이나 4번이나 이런 데 가서 부실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배점을 최대한 지키고 접근을 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쓰지 말고 그렇다고 과소하게 쓰지도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5점이니까 최소한 목차가 2개 나오면 되겠죠. 가치 변동, 가격 변동 요거 배제하는 이유죠. 배제. 이건 이제 실무에서 많이 배우시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보통 떠올리시는 틀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가 정당보상, 두 번째가 가치, 가격, 배제와 관련한 내용이죠. 가치 변동분을 이제 배제를 한다라는 거죠. 변동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제하는 거죠. 토지보상법은 이 2가지의 입법 취지를 모두 규정하고 이거에 맞춰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접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당연히 정당보상 활용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당보상. 그렇죠? 두 번째 목차가 이제 뭘 쓸지가 되게 좀 애매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보상평가에서 이제 기준을 가서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의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이게 핵심되는 내용이 결국에 형평성이죠. 자기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관계없이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를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객관성이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된 거니까 얘는 주관적 가치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배제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포인트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보상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2가지가. 요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드린 거고 예시 목차는 그래서 얘랑 얘를 쓴 거예요. 제 예시 목차는 그 실무기준 해설서를 기준으로 해서 배점에 맞게만 서술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요 2가지가 놓치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요거와 비슷하게 단어나 문장들을 꾸리신 분이 많이 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핵심 키워드는 요 2가지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물음 2번 실무기준차 문제에서 실무기준상이라고 주면 사실 규정에 있는 거 말고는 사실 답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다 못 썼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상대평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명 중에 3명이 썼어요. 근데 합격자가 3명만 뽑으면 돼. 그럼 못 썼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여기서도 지금 물음 3번도 실무 기준상이다 보니까 원칙은 요 기준 안에 들어간 것들만 원래 답안을 맞게 채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답안이 많아서 일단은 채점은 다 했어요. 예, 다 이제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할 거고 이 중간분을 배제하는 사항이죠. 예, 사항. 요거 큰 덩어리로 보면 이게 요즘 평가에서 실무 문제 봤으면 아마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3가지로 접근을 하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의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시 답안 볼게요. 이시 답안. 첫 번째, 이쪽에 목차를 보시면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얘기예요. 공고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설변해예요. 설변해 3가지. 그래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이용 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요거고요. 세 번째가 그 밖이에요. 이게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걸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뭐 가치 변동 이제 배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행 규칙 이런 것들로 이제 언급하신 답안이 상당수 있었는데 뭐 틀렸다고는 안 할 거지만 근데 이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은 점수 차이가 이거는 무조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3가지가 기본이고 원칙이에요. 그죠? 요거 아마 요즘 평가사가 10점짜리를 약술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가서 보시면 이쪽에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 여기서 외부 효과라는 거죠. 외부 효과.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고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요인이라고 목차가 되어 있는데, 이 시장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답안 3쪽 가서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현금 보상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넷째 줄 보시면 토지에 관한 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등가 교환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시장 경제의 타당성. 예, 이게 해설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용어는 기억을 해두세요. 시장 경제의 타당성이 뭐냐? 원래 이 보상에서 현금 보상을 하는 원칙이 이유가 그 돈 주고 나가서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토보상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돈 주고 나가서 살려고 하니 다른 땅은 그 돈으로 못 사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보상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민원이나 소송이나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시장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투기적 수요. 단순히 집가 상승만을 목적으로 해서 거주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보시면 뭐 임목도 마찬가지고 과수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묘목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거기다가 마구잡이로 더 심어 놓죠. 예, 사과 나무 같은 거. 왜? 보상 더 받으려고. 근데 인정을 안 해주죠. 예, 그거를 실무에서 보셨을 텐데 정상식재라고 표현을 하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4쪽 보시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이용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이에요. 이것도 내용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목차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가 일정한 용도 지역에서만 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 얘기예요.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시설. 내용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특정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경우 일정한 용도 지역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설치를 위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따른 절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풀 때 어떻게 해요? 용도 지역이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그게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지구 지정. 이건 쉽게 말하면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애들, 네, 의제되는 애들 다 사업 인정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 인정에 의제되는 것들은 해당 공익 사업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배제를 시키자는 얘기죠. 취지죠. 세 번째가 실시 계획 등 관련해서 이거는 시점과 관련한 얘기예요. 시점. 실시 계획 등 이 사업 절차에 따라서 사업 준공 후에 토지 이용을 고려해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경 역시 해당 사업에 따른 절차로서 변경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무허가 건축물 부지가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허가 건축물의 시점이 언제가 기준이에요? 891사가 기준이 아니죠. 그렇죠? 891사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공고가 났을 때 그 전에 사용 승인이 됐어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얘기가 요 예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첫 번째가 지역 요인, 개발 요인. 요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뭐 편입되거나 그런 뭐 이의제결, 소송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질 변경이 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또한 해당 사업에 따른 절차로서 가치가 배제되는 애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쓴 게 이제 판례 얘기를 썼어요. 판례 얘기를 썼는데 이 시답안에 이렇게 썼지만 사실 얘를 1번, 2번, 그러니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렇게만 접근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법규와 관련한 내용들을 쓸 수 있는 판례 같은 게 나오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판례,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물음 3번에서 배제 방법과 배제하지 않는 가치의 변동이죠. 설명하시온데 물어본 건 두 가지죠. 두 가지. 원칙은
반반 쓰셔야 돼요. 목차가 두 개 정도 나오면 적정해요. 예시 답안은 규정에 있는 걸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썼어요. 3개와 2개로 다 빠지지 않고 썼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2개 정도만 쓰시면 돼요. 가치의 변동을 배제하는 방법은 요 기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신 대부분의 답안은 적용공시지가, 시점 수정, 그 밖의 요인이죠. 그것만 써도 사실 되는데 요 기준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부 내용들이. 적용공시지가 쓰는 거랑 시점 수정, 그 밖의 요인을 쓰는 것들은 이 공고고시, 그 밖, 여기서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용도지역 변경 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요 2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을 토대로 그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제하지 않는 가치의 변동과 관련해서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예시답안 먼저 보시면 6쪽에 배제 방법에 반가로 1번 목차가 공고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요 얘기인 거죠. 세 가지인 거예요. 적용시가 선택하는 방법과 지가 변동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요걸로 배제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7쪽에 가서 보시면 설정 변경 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설정 변경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그 밖의 요인과 그 밖에 관련한 사항, 즉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변경되기 전의 상황,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편입될 당시의 개별 요인을 기준으로 하죠. 뭐 잔연지 같은 얘기들 마찬가지. 그래서 지역 요인 등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적용 공시지가나 지가 변동률 그 밖의 요인 요거 가지고도 보정을 할 수가 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 틀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거 나오면 잘 못 쓸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배제하지 않는 가치의 변동. 이거는 생각보다 잘 못 썼는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첫 번째, 다른 사업 당연히 반영하죠. 그렇죠? 이게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았어요. 두 번째,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당연히 반영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맞춰주세요. 이거는 혹시나 나오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 40점을 냈지만 이렇게는 안 나요.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고 요 중에서 아마 10점, 많아야 15점 정도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기억을 하시고 그 틀 안에서 배점에 맞춰서 얘를 조절해서 접근을 하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 실무 문제에서도 잔여지도 출제가 됐었죠. 법규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이론에서는 아직 그런 보상 문제가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 밖에는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이런 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번을 요거를 좀 길게 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문제 2번. 권리금. 권리금은 뭐 작년부터 1순위였죠. 올해 제끼면 안 돼요. 실무에 나왔다고 제끼면 안 되죠. 실무에서 10점으로 작게 나왔으니까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작게 나온 게 이론에서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에르두죠. 그죠? 에르두 하나 나왔는데 에르두를 20점, 그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 권리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멘트들이 사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감정평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10점 설명하시오죠. 물어본 거는 2개. 첫 번째가 개념, 두 번째가 자료 수집 및 정리. 요거 예전에 몇 번 이제 냈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다가 작년에 지식재산권 물어봤었죠. 이런 자료들 관련한 거. 그래서 특히나 유형별 안에서 중요한 가격 형성 요인,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권리금도 1순위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자료는 약술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배점이 물어본 게 2개니까 5점 5점이죠. 그러니까 목차가 최소한 2개. 자, 설명하시오고 물어본 거 개념, 자료 수집 및 정리. 목차 잡으면 되고 여기서 수목차 2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목차 구조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의, 두 번째에서 이제 목차를 뭘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자료 수집 및 정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는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한 개 정도 한 개 늘어나고 한 개 정도 빠지는 거는 뭐 괜찮긴 해요. 그렇죠? 빠지는 것보다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더 봐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점수를 다 기본 이상으로 다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를 이제 뭘 쓸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죠. 그죠?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감정 평가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개념에서 뭘 써라? 특징을 써라. 예,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예시 목차는 그냥 종류를 썼죠.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크게 보면 의의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 안에는 근거, 취지, 종류, 분석, 절차, 방법, 대상 이런 것들 다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쓰기 편한 걸로. 종류를 쓴 이유는 밑에서 수익환원법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종류를 그냥 쓰긴 했지만 특징을 써주시면 더 좋긴 해요. 근데 권리금에서 이 특징을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종류로 그냥 쓴 거였어요. 그 특징을 잡아서 써주셨으면, 여기서 만약에 특징을 썼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권리금에서 무형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무형성. 유형적인 측면과 무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형성이 조금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2번 가서 보시면, 자, 설명하시오고 배점이 20점인데, 자, 여기가 이제 답안을 다 보진 못하고 왔는데 물어본 건 무형재산 귀속 영업이익 등의 산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죠? 요게 20점이면 요게 목차가 최소한 6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앞에만 대충 봐도 뭘 많이 썼냐면 비율 추출 방식, 비교 방식, 공제 방식만 쓴 답안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배점이 모자르니까 앞에 뭐 권리금의 의의부터 수익환원법의 의의, 수익환원법의 이제 권리금의 뭐 개별평가 원칙, 인류가평가 예외 이런 얘기들로 배점을 채운 답안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너무 과하죠. 20점 배점인데 물어본 거 3개 쓰면 10점 쓴 거고 그 외를 나머지로 채운 거잖아요. 쓰더라도 5점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걔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귀속 영업 비율을 물었으면 그 3가지만 쓰면 돼요. 비율을 물었으면. 걔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아니라 그 귀속되는 영업 이익 자체만 물었으면. 근데 여기서 귀속 영업 이익 등인데 그럼 배점이 늘었으면 동일하게 가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실무에서 목차가 어떻게 돼요? 귀속 영업 이익이 있죠? 이걸 구하는 게 비율 추출 방식, 비교하는 거, 공제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항목이. 그렇죠? 실무에서 그럼 요거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돼요? 영업이익을 구해야죠.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구하던 영업이익으로 구하던, 그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문제에서 지금 순수익을 물었는데 총수익과 운영경비를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배점이 늘어났을 때 보면 같은 책의 항목들을 늘릴 때 물론 여기서 더 잘 만약에 이 자세한 내용들을 내가 쪼개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2개씩 쪼개서 6개로 했다. 그런 답은 아직은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아요. 배점에 대한 균형을 맞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이고 그 중에서 귀속되는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귀속 영업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인 거잖아요.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전체 이익 또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것들을 차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 요즘평가사 문제 풀었잖아요. 풀었고 실무기준 그 권리금 실무 매뉴얼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감가상각비. 자가인건비 상당액이 포함이 된 영업이익에 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개월수, 기간 산정하는 게 명확히 다르죠. 그죠? 특히 다 실무기준 해설서에 보시면 거기는 이제 5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60개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10년 기준이죠. 10년.
1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업 비율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된다. 자가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된 거냐, 포함되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자가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죠?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시답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두 개의 큰 덩어리를 지금 20점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목차를 3개를 쓴 거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3개로 쓴 거죠. 여기가 이제 하나가 그러면 비는데, 걔를 이제 그래서 유의사항으로 하나를 배점을 맞춰서 지금 써준 거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11쪽에 요거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자료 수집 시 유의사항, 여기서 저는 이제 확인자료, 유인자료, 사례자료를 묶어서 하나로 썼고, 이 시답안은 방가로 이번에 유의사항을 하나를 더 썼어요. 요거는 안 써주셔도 되는데 혹시나 물어보면 활용하시라고 이제 넣어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유의사항 관련해서 거래자료 수집 시 거래 내역이나 동종 또는 이종, 다른 업종 얘기하는 거죠. 업종으로의 변경 여부, 기존 영업시설의 활용 정도, 추가 영업시설의 필요 여부, 수익 정도, 이런 단어들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개 이상은 기억을 하세요. 이게 실무에서 다 나오는 자료들 있죠.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한 거고, 거래 자료가 없으면 방매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고, 방매 자료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동일로변의 방매 가격 수준을 확인을 해야겠죠. 상가니까 특히. 그 다음에 수익 자료를 수집할 때는 상가의 업종, 임차인의 영업 능력, 경쟁 상가 동향, 임대차 현황, 적법 여부 등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가액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거는 뭐 주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아마 뭐 임대료를 얘기를 할 건데, 그보다 업종이 저는 먼저라고 봐요. 업종. 상가는 업종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음 2번 가서 보시면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요거를 첫 번째 목표로 잡은 거죠. 그래서 12쪽 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을 할 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에 대응되는 비용이고, 자가인건비 상당액은 임차인의 투하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돼야 되는 비용이니까 이걸 모두 다 비용 처리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안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세금이나 자본적 지출 얘기들, 요게 제일 핵심이라서 이렇게 3가지를 이 답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13쪽 가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참고로 기억하세요. 기업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기업형 상가는 현금 흐름을 적용할 수가 있고, 소규모 상가는 영업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단순히 임차인이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걸로 구분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형 상가냐 소규모 상가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혹시나 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이제 비율 추출 방식과 비교 사례 추출 방식, 공제 방식. 요거는 생각보다 그 의의만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요 부분은 단독으로 해서 10점이든 15점이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네, 문제 3번. 출제 의도는 필요적 겸비 그냥 외운 거 편하게 다 써봐라 이런 의도였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임대료의 감정평가에서 실무에서 적산법 적용할 때 필요적 겸비를 기대에 포함시켜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현업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평가서에 멘트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래 필요적 겸비를 별도로 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수수료가 크면 별도로 해주긴 해요. 수수료가 크면 별도로 해주는데,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이제 산정을 해서 구하는 과정이 수고로움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대를 포함시켜서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많이 써서 현업에서 나가요.
근데 이게 부정확한 결론이 도출된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필요적 경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요걸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의도는 자 기초가액과 기대율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있으면 그거 먼저 하시고 필요적 경비는 최소한 5점에서 10점 정도로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왜? 실무상 적산법과 이론상 적산법에 대한 얘기도 실무에서 출제가 됐죠. 그 중에서도 기대 이율에서 CD 금리 가감 조정하는 문제가 실무로 기출이 됐어요. 그죠? 이론에서 안 나왔어요. 이론에서 특히 이 임대료의 실무 매뉴얼이 나온 이후에 임대료 부분이 아직 실무에서 제대로 그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1순위 중에 하나예요. 임대료도 실무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적 그러니까 기초가액과 기대 이율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필요적 경비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그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20점으로는 안 나온다. 예. 그러면 자 임대료 평가에서 필요적 경비 그러니까 적산법 적용할 때 필요적 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뭐예요? 감가상각비겠죠. 감가상각비. 예. 왜? 그거에 따라서 기대율이 그래서 상각 후 기대율을 다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순수이익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별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필요적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거 그냥 개념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배점이 20점이니까 목차가 6개, 최소 6개에서 8개 정도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료공선, 대공정 외운 거 그냥 하나씩 잡아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쓴 답안이 있고 그렇게 쓰지 못하는 답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수요일 날 제가 1순위에서 냈던 게 유지관리비를 출제를 했거든요. 이걸로 30점을 출제를 했어요. 예.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이 불황인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 업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업계 전체로 봤을 때 투자 쪽에서도 중개법인 등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 자, 시설 관리,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 이 파트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감정평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요. 하위. 예. 그래서 시설, 부동산, 자산, 특히 이제 뭐 빌딩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임대 관리, 임대료를 이제 잘 받을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문제가 유지관리비와 관련되어 있다. 요거는 그래서 1순위에 냈던 이유가 일본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를 했던 거고요. 최소한 이 6 예시 답안에 쓴 항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의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각각의 의의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그다음에 손해보험료 및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과 대체충당금을 헷갈리시면 지금 안 되겠죠. 대손준비금은 손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거죠. 대체충당금은 교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공실손실 상당액, 그다음에 정상운영 자금 이자 이런 것들 항목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4번. 자, 이것도 생각보다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원하는 답은 전체 답안을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이것도 실무 기준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래 사례 등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급박교인 보정할 때, 실무에서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문제로는 많이 푼단 말이죠. 그렇죠? 거래 사례 등의 요건을 실무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로 바꾸면 결국에 사례 선정이잖아요. 사례 선정 기준이 뭐냐를 물은 거죠. 급박교인 사례 선정할 때,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걔네들을 목차화 시켜서 본 게 지금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가
일반적 요건,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요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에 대한 의의가 있죠. 그 밖에 요인의 의의와 보정의 의의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이 의의를 생각보다 잘 쓰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해설서에 있는 의의예요. 이걸로 기억하세요. 뭐 조사 하나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강론에 나오는 의의들은 웬만하면 실무 기준 해설서에 나오는 의의로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건, 첫 번째가 일반적 요건. 여러분들이 많이 쓴 게 거의 다 이거죠. 공법선 제한, 이용 상황, 주의 환경. 이게 일반적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시간적 요건이죠. 적용 공시지가 선택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게 실무에서 배우는 거죠. 7조 3항을 썼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 7조 4항을 썼으면 사업인정 고시 1 전의 사례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조 5항을 썼으면 공고 고시 되기 전의 사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적 요건. 그래서 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고 이제 해설서에 나와 있지만 사업 구역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의 요건에서 일반 거래 사례 요건들은 당연히 위물, 시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 밖의 요인의 사례 선정에서는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 상황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주의 환경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에 그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시간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 이거를 뭐 꼭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차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적용 공시가의 선택에 부합하는 기준의 요건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사업지구 안을 썼냐 밖을 썼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요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고 그래서 오늘 회차에서는 사실 2번 문제를 좀 2번, 3번 제외하고 1번, 4번에서 보상을 냈었는데 보상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10점 정도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규정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사실 쓸 게 아니거든요.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모르셨다면 지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서 약술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5점이든 10점이든.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